임대업으로 바꾸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거야. 세금 우대도 해주는 거야.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의 특징이 뭐야?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부동산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자기네 아파트들을 임대업으로 신고를 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거야. 한마디로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놈들한테 또 혜택을 준 거예요. 근데 임대업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했겠어?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월세를 엄청 많이 받아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야. 그랬지? 거기다가 연봉 2, 3천짜리한테 세금 부담률을 가장 늘렸지? 그 다음에 범칙금. 요즘에 텔레비전, 밖에 나가보면요. 경찰이 요소요소에 숨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원래 경찰은 눈에 보이는데 경찰차를 대놓고, 사람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계도하는 거야. 그 계도한다는 건 뭐냐면, 경찰이 있으니까 너희들 법규 지켜라라고 안내해 주는 거야. 예방하는 거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경찰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어 있잖아.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다가 잡아. 이거는 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이건 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야? 검거가 목적이야. 교통법규 위반을 검거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범칙금. 그래갖고 이 범칙금을 굉장히 많이 올린 거야. 과태료를 더 많이, 그러니까 범칙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범칙금이 엄청 늘어난 거야. 그 다음 또, 이 유류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노무현 정부 때 유류세는 기름값의 40%였어. 그러니까 1,000원이면 400원, 유류세가. 2,000원이면 800원, 이랬어. 그리고 만약에 1,500원이다. 그러면 그 세금이 600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1,500원 중에 세금은 600원 이랬던 거야. 기름값이 1,000원이면 400원만 세금, 2,000원이면 800원이 세금, 1,500원이면 600원이 세금 이랬단 말이야. 노무현 때는. 그런데 이명박 때 어느 순간 그 유류세 제도가 슬그머니 바뀌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전 세계가요. 기름값이 폭락을 했어요. 원유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셰일가스라는 게 나온 거야. 셰일가스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원유값이 전 세계적으로 다 폭락을 했어. 그래서 지금 뉴욕이 미국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동네야. 뉴욕이 미국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동네인데 거기 기름값이 1리터에 600원이야. 뉴욕의 기름값이 1리터에 600원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1리터에 얼마? 1,600원. 1,500원. 왜? 도대체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 다른 나라는 전부 다 3분의 1로 떨어졌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기름값이 비싸?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뭐라 했어? 기름값의 40%만 원래 세금이었다 그랬잖아, 노무현 때는. 근데 지금은 1,500원 중에 900원이 세금이래. 850원인가 900원이 픽스된 정해진 세금이야.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기름값은 600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원래 적정한 기름값은 1,000원이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유류세 세금을 500원씩 더 받고 있는 거야, 리터당. 20리터를 넣으면 10,000원을 더 내는 거야. 요거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거 지금 처음 알았어? 이렇게 서민들, 재벌들은 차도 많고 기름도 많이 쓰는데 걔네들이 지 돈 내냐? 기름값? 회사 돈으로 하지? 재벌들은 재벌의 새끼들까지, 새끼의 마누라, 새끼 마누라의 애인들까지 회사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거 회사 법인카드로 내잖아. 기름값이 얼마든 신경 안 쓰잖아. 결국 그 기름값이 올라가서 세금을 부담하는 건 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의 보험료보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건강보험료가 엄청 올랐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4% 정도였어. 그런데 지금은 10% 가까이 올랐어. 월급쟁이들이 10% 가까이 올랐고,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지역보험 가입자들은 더 올랐어. 엄청 올랐어. 그러니까는 나의 소득을 1,000만 원으로 잡더라고. 나의 소득을 1,000만 원으로 잡는데 그 1,0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24만 원이야. 근데 물어봤어. 연소득이 1,000만 원으로 잡으면서 어떻게 24만 원을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만 일반 그 직장인은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12만 원만 내면 되지만 나 같은 지역보험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내 재산이 지금 한 1억 3천이야? 1억, 원래 노무현 때 잘 나갈 때 한 2억 정도 갔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떨어졌고 한 1억 3천이야. 내 재산이 1억 3천에 연소득이 1,000만 원인데 24만 원어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내가. 그러면 지금 재벌 이건희를 예로 들면 이건희는 재산이 나보다 10만 배가 많아. 재산이 나보다 10만 배가 많고 그 다음에 소득이 나보다 10,000배가 많아. 그러면 건강보험료 그 사람 얼마 내야 돼요? 최소 10,000배, 정확한 1,000배를 10만 배를 내야 되잖아. 나보다 이건희는 재산이 10만 배, 소득이 10,000배야. 1년 연소득이.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최대 10만 배 아니면 적어도 10,000배는 내야 되잖아. 근데 외국처럼 누진세를 적용하면 20만 배 혹은 30만 배를 내야 정상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희가 나보다 내는 건강보험료가 얼마냐? 10배가 안 돼. 내가 24만 원을 내는데 이건희는 220만 원인가 밖에 안 내.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부자들에게는요 보험료 상한제도가 있다는 거야. 건강보험료 상한제도. 그 이상 안 걷는다는 거야. 이 무슨 개소리냐고. 부자들이 소득에 한계가 없는데 부자들의 보험료 상한선을 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미친 짓거리예요. 거기다 20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20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만 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십 명이야. 왜? 200억 이상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경비회사의 직원으로 자기를 등록해놓고 경비회사 직원 월급만 소득이라고 신고를 하면 이 새끼들은 2만 원도 안 낸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야. 심지어 노무현 때 그 회사에다가 걷던 법인세가 30%였나 그랬어. 30%까지 올린 거야. 다른 나라가 33%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25%가 됐어. 그래서 법인세를 30%를 올린 거야. 그랬더니만 이명박이 어떻게 했어요? 33%가 30%를 올렸는데 그걸 27%로 깎았어. 첫 해. 그 다음에 또 깎아서 박근혜 때는 지금 17%래.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지금 박근혜 때 재벌들은 세금 절반 내는 거야. 법인세를 절반 내는 거야. 근데 이 법인은 지금 돈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온 나라의 돈을 쪽쪽 빨아서 지네가 다 먹는다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연봉 6천, 7천 받는 노동자 3명이 돌아가면서 8시간 3교대로 일을 했어.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3명 중에 2명을 잘랐어. 정리해고. 기업이 어렵다. 정리해고 했어. 그 다음에 2명 중에 1명한테 너 반값만 받고 와서 일해라. 그럼 이제 원래 7천만 원짜리 3명이 일을 하던 건데 이거를 한 명은 자르고 한 명은 비정규직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1.5배만 돈을 줬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만둬. 이 사람이 이제 그리고 두 사람한테 12시간씩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너무나 일이 많고 힘들어갖고 늙고 이래서 그만두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도 원래 정규직을 뽑아야 되잖아. 반값짜리를 뽑아. 그래서 원래 2억 1,000만 원이 노동자 월급으로 나가던 구조였는데 지금은 얼마? 2명 쓰면서 7천만 원만 준다는 거야. 그러면 1억 4천을 누가 먹은 거야? 재벌 기업이 먹은 거야. 기가 막히죠? 그 다음 그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야. 노무현 때는 중국이 그래도 지금 산업화를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명박 때처럼 많이 하지 않았어. 그래서 노무현 때는 이 노무현 때 비용보다 이명박 때 그 얘기 들었죠? 블랙홀. 자원의 블랙홀. 중국의 별명이었어. 이명박 때 중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철강이나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사갖고 들어갔어. 그래서 이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다 고급 합금이잖아.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이 원자재를 옛날에 100만 원어치 샀던 걸 똑같은 양인데 20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거기다 노동자 한 명당 100만 원 월급을 주면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200만 원, 그러니까 원자재 값 100만 원, 노동자 100만 원,
그다음 자기 이윤 50만원 이렇게 해서 250만원에 납품을 하던 걸 이게 비용이 2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용 200만원, 노동자 임금 100만원, 자기 이윤 50만원 하면 350만원으로 납품값을 올려달라 그래야 돼. 근데 이 중소기업 사장이 350만원 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대기업에서? 접대 받을 거 다 받아 처먹은 다음에 이대로 납품하실래요? 아니면 공개 입찰하실래요? 공개 입찰한다는 얘기는 신생업체하고 같이 경쟁한다는 얘기야. 그럼 신생업체는 어쨌거나 거래처를 뚫어야 되니까 200만원 막 불러. 200만원까지 막 부르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 기업은 250 받는 것보다 더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소기업 납품업자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노동자들의 월급을 딜레이 시켜. 왜? 자기 이유는 또 다 줘야 돼. 그래야 자기 마누라 해외여행 다니니까. 노동자 임금 100만원을 안 주고 계속 어렵다 하면서 딜레이 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부도 내버려. 부도 내고 회사를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열어. 열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그래서 100만원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는 60만원에서 70만원만 줘. 네가 중간에 니네 나라로 도망가면 우리는 어떡하니. 너 그만둘 때 퇴직금 삼아서 요거 30-40만원 줄게. 그래서 30-40만원을 떼먹어. 한 2년을 계속 메꾸면 이게 30-40만원씩 이게 40만원씩만 해도 1년이면 480이야. 2년이면 960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 지금 960이면 필리핀에 가서 집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리핀 노동자들이 사장님 이제 돈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사장님 돈 주세요. 고향 갈래요. 근데 뭐라 그래 사장님이. 너 불법 체류자지. 신고해버려. 사장님 나빠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떼먹은 돈으로 중소기업에서 그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거야. 예. 그게 중소기업이 지금 운영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누구 때문이야? 예. 이건 누구 때문이야? 대기업에서 350만원 줘야 되는데 안 주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야. 노동자 임금을 안 주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야.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전국에 있는 요원들이 어떻게 소문을 내요? 어떻게 소문내?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귀족 노조다. 무슨 귀족이 너네랑 월급이 똑같아. 대기업의 노동자가 귀족 노조다. 그건 노무현 때 얘기야. 지난 8년 동안 노동자들의 조건은 너무나 나빠졌어.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하면 소비가 억제된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직장 다니고 있던 사람들, 그래도 어쨌거나 막 끝까지 안 물러나고 직장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 박근혜가 이번에 노동법을 바꿨어. 어떻게 바꿨어? 옛날에 이제 김영삼 때 노동법을 바꿔가지고, 김영삼 때 노동법을 바꿔서, 원래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만 있었어. 비정규직이 없었어. 그때까지는 평생 고용제도였다고. 그런데 이 김영삼이 IMF를 신청하면서 노동법을 통과시켜. 어떤 법이야?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거야. 날치기로. 그때 막 노동자들이 반대하는데. 그래서 비정규직을 법안을 만들어 놓고 사라진 거야. 김대중 대통령 때 IMF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전부 줄도산시켜. 그래서 전부 다 노동자들을 자르는 거야. 왜? 그래서 노동자의 풀을 넓혀놓은 거야. 일자리를 구하는 실업자들을 많이 늘려놔야 뭘 줄일 수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노동자들이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만들어놔. 그래서 월급을 깎기 시작한 거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놓고 월급을 깎기 시작한 게 IMF에서 한 짓이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비정규직이 문제가 됐는데 김대중 때는 2년 동안 IMF를 극복하는 게 문제였어. 그래서 다 참았어. 근데 IMF를 극복한 다음에도 기업이 계속 어렵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갔어. 근데 노무현 정부 2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나서 2005년인가 봤는데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160조라는 게 들통이 나. 노무현이 대노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너네 이제까지 기업이 어렵다 그러면서 정규직 노동자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고용해서 월급 절반만 주고 노동자 숫자도 줄였지 않냐. 너는 반칙이다. 지금은 분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건희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국이라고 쌍욕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 같이 모든 조중동에 나타나서 노무현은 빨갱이. 어디서 분배.
공산주의자 막 이러면서 막 색깔론으로 지랄해가지고 그 비정규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이명박 때가 됐어. 이명박 때 대량 해고라잖아. 노무현 땐 그래도 대량 해고까지 못했는데 이명박 때 쌍용차 노동자 발죠. 쌍용 노동자 수천 명을 동시에 자르잖아. 그런 짓거리를 한 거야. 그래놓고 재벌들은 그래서 노무현 때 재벌들 창고에 쌓인 돈이 160조였는데 지금 8년이 지난 오늘 이명박 박근혜 7년 반 동안 얼마가 늘어났을까요? 350조가 늘어났어. 그래서 지금 10대 기업의 창고에 쌓인 돈이 500조 원. 뉴스에 다 나온 거다. 500조 원 넘어. 그 다음에 30대 기업으로 늘리면 700조 원. 이게 그렇게 빼먹은 돈이야. 노동자들한테 원래 제대로 줘야 되는 거 2억 1천만 원, 7천만 원씩 줘야 되는 일을 3,500만 원 주고 빼먹은 돈. 그리고 이 중소기업에 원래 줘야 되는 돈인데 안 주고 꼬리 깐 돈. 그런 돈이 지금 창고에 쌓인 게 700조 원. 거기다가 각 사립대학들이 창고에 쌓아둔 돈이 몇십조 원. 대학교 등록금 걷어갖고. 한 10년 동안 건물을 뒤집다 때려지었어. 그래가지고 발 디딜 틈 없이 건물을 지어놨는데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돈이 지금 학교에 쌓여있어. 그 돈으로 투자했다가 날리고 있어, 씨발놈들이. 대학교에 지금 돈이 쌓이고 있는데 그 쌓인 돈을 등록금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옛날에 건물 짓다 건물을 더 이상 발 디딜 틈 없이 지어놓고 건물을 못 지니까 투자한답시고 했다가 말아먹고 있는 거야. 이런 진짜 이 개젖을 빨놈들 새끼들. 개젖을 빨아야 될 새끼들. 용서가 안 돼. 거기다가 중고등학교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아이들 밥값을 대줘. 그런데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뭔 짓거리 했느냐. 그 중학생들한테 나라에서 돈을 주고 고등학생들한테는 10만원 가까운 돈을 따박따박 받아요. 그래놓고 돈을 못 내는 애들한테는 밥 먹지 말라고 지랄을 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밥값을 빼돌린 거야. 밥값을 빼돌려가지고 얼마였지? 얼마를 빼돌렸더라 지난번에? 그 학교 그 왜 이상한 학교 있잖아. 충암고인가? 충암고 4억. 세상에 중고등학교 몇 명 된다고 걔네들한테 4억 원을 꼬리를 깠냐고. 그런 짓거리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 학교 하나만 그러겠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사립학교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거 알죠?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보다 아주 낮은 비율이 있어. 낮은 비율이 뭐냐? 공립학교 숫자.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에 공립고등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 때 보면 사립고등학교가 더 많아. 그리고 그 대학교도 마찬가지야. 대학교도 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더 많아.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라고. 그리고 병원도 여러분 하우스라는 미국 드라마 알죠? 괴짜의사 하우스. 괴짜의사 하우스 내 오는 환자들마다 이상한 환자들이야. 그래갖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을 못 찾아. 그러면 그 수십 가지 검사를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내는 내용인데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저 주인공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저 검사료를 어떡하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 하우스를 보면서 세상에 저런 검사를 다 하는데 저 검사비가 얼마나 들까? 그게 나는 제일 궁금했던 거야. 알고 보니까 하우스라는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 병원은 공짜 병원이야. 공짜 병원. 기부금을 받아서 거기 나오는 하우스랑 연애하는 그 원장이 부자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공짜로 치료해주는 병원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희귀병을 치료하고 이상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건 상상도 못 하잖아? 근데 미국이 OECD에서 공공병원의 비율이 제일 낮대. 27%. 미국이 OECD 중에서 한 나라를 빼놓고 공공병원이 제일 낮은 거야. 27%. 그 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10%. 전체 병원 중에 공공병원이 10%밖에 안 된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우리나라의
그 뭐는 경제 순위는 11등이야. 10위권이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그 시장 규모는 10등 정도 하는데 10등에서 15등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공병원의 숫자 10%야. 그 다음에 공립대학의 비율 굉장히 낮아. 공립대학도 아마 10몇 %일걸? 응.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데? 뭐 영국의 유명한 퀸즈대학, 킹즈대학 이런 거 다 사립이래요. 예. 영국의 무슨 뭐 그 뭐니 케임브리지 뭐 이런 유명한 대학, 뭐 미국의 뭐 예일대학, 뭐 하버드대학 뭐 그런 데 있잖아.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그 모든 대학은 그 저기 사립대학이야.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등록금이 되게 비싸.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 그런데 미국에는 우리는 예일대, MIT, 그 다음에 뭐 하버드대 정도만 알고 있잖아? 스탠포드 뭐 이런 데만?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는 각 주마다 공립주립대학이 있고, 그 공립주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의 10분의 1이래. 각 대학에 그 주립대학, 각 주마다 주립대학이 있고, 그 주립대학의 등록금은 10분의 1이라는 거야, 사립대학에. 뭐 저기 우리나라보다 사립대학이 훨씬 비싸요. 미국은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2천만 원인데요. 2천만 원인데 그 미국의 사립대학들에는 장학금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부를 하는 거야, 학교에다가. 그래서 각 기부받은 돈으로 애들이 장학금을 받는 거야. 성적 어느 정도만 되면 장학금을 다 받아서 80에서 90%를 장학금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2천만 원인데 약 200만 원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2천만 원을 다 내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야. 각각 명목으로 8, 90%의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 200만 원 정도만 내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비싼 장학금이다. 우리나라가 제일 비싼 등록금이다. 그 계산이 이명박 때 나온 거예요. 네. 8, 90%까지는 아님. 뭐 님이 거기서 혜택 받는 정도가 작았나 보죠. 예. 그리고 미국은요. 내가 이번 또 미국 가서 들었잖아. 미국의 소방대원의 연봉이 얼마냐? 연봉이 한 7,000대인데 미국의 소방대원이 10년 미만 한 7천만 원밖에 안 된대. 그런데 7천만 원밖에 안 된대. 놀랬죠? 근데 이 10년이 되면, 소방관이 10년이 되면 연봉이 1억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1억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래. 부모의 소득이 1억이 넘으면 장학금 폭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부모의 소득이, 연소득이 1억이 넘으면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이 확 줄어든대. 그래서 그 1억을 연봉으로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들 등록금이 한 2천만 원 되니까 사실 4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잖아. 1년에 2천인가? 1년에 4천인가?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 돼도 등록금을 내면 생활유지가 안 된다. 그게 미국의 저기 소방대원들의 고민이래. 기가 막히죠. 막 화나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잖아. 우리나라는 국가 장학금의 기준이 얼마? 부모의 연소득이 1200. 그러면 1300만 원 버는 사람은 국가 장학금 신청 못 한다는 얘기야. 부모가 1300만 원을 벌면 국가 장학금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야. 정말 씨발이죠. 네. 정말 씨발 개씨발. 왜 나라가 이꼬라질까요? 예. 나라가 왜 이꼬라질까요? 예. 우리나라의 지금 복지제도의 문제점이, 예.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 선별복지라고. 보편복지가 아니라 선별복지 중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선별복지하고 보편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외치는 건 뭐냐? 보편복지로 가야 된다. 보편복지가 뭐냐?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지금 무상급식 하고 있잖아요. 그 무상급식이 보편복지야. 보편복지가 무슨 얘기냐? 부잣집 아이건 가난한 집 아이건 똑같이 복지 혜택을 주는 거야. 대신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야. 그게 보편복지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아이들한테 너 밥값 냈어 안 냈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애들한테 밥을 줘.
대신에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밥값을 하는 거야. 그게 보편복지. 그러면 선별복지라는 건 뭐냐? 선별복지라는 건 우리가 뭐하러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주느냐? 정말로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양질의 복지 혜택을 주자. 그럴싸해요. 예, 아주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고. 정말로 가난하다는 기준이 뭐냐고. 그 기준이 1200과 1300. 얼마나 어이가 없어.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단 몇만 원에 운명이 갈리는 거야. 몇만 원에. 기가 막히죠? 그런데다가 사실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새끼가 2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60만 원이라고 신고한다고. 그리고 저기 건강보험료 2만 원 낸다고. 이런 씨발놈들. 소득이 제대로 책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탈세가 기본이잖아. 박근혜 정부의 지금 총리도 탈세하고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몰아서 세금 내고 지랄이잖아. 그 총리 임명 안 받았으면 안 내고 버텼을 세금이야. 부자 새끼들은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고. 그러면 결국은 뭔데? 그 어떤 기준, 진짜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양질의 복지를 준다는 개념의 문제점은 진짜 가난의 기준이 문제라고. 누구부터 가난하고 누구부터 가난하지 않냐고. 부모의 월급이 연봉이 1200 이하만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면 연봉이 1300이면 그 1300으로 애들 등록금 낼 수 있어? 못 내는 거야. 그렇잖아. 자, 보편적 복지와 선별복지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보편적 복지와 선별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공산주의라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북한하고 중국이 공산당이 있지만 북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였고 중국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대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북한이 그나마 배급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중국 배급제 없어. 중국에 배급제 없어요. 거기 시장경제야. 그리고 그 북한은 배급을 줘 아직.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배급을 받는 걸 기다리다가 그냥 자기네들이 야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먹는다는 건 이미 시장경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들어봤죠? 북한의 야시가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북한도 100% 공산주의가 아니야. 자,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공산주의래. 그러면서 북한 가래. 잠깐만 여러분.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밥을 주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자. 이게 공산주의래. 그래서 나더러 북한을 가래. 북한이 그래요? 모든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그리고 부자한테 세금을 걷는 나라예요? 이런 시벌놈들을 만나. 이 북한 우상화 집단. 야, 북한에서 지금 온 가족한테 그 옥수수죽 450g 주는 게 다야. 이 새끼들은 진짜 북한을 찬양하는 새끼들이라니까요? 아주 북한을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어. 이 시벌놈들 진짜.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 보편 복지를 하는 나라들, 미국, 영국 이런 나라 다 공산주의냐?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 공산주의야? 미국은 밥값을 낸다. 미국은 아니야. 밥값을 내든가 도시락을 싸든가. 그래, 미국은 밥값을 내. 대신 1인당 30만 원씩 양육비를 줘. 밥값을 걷는 대신 1인당 30만 원씩 양육비를 준다고. 그런 걸 보편적 복지라는 거야, 이 등신들아. 그럼 왜 애들한테 무상급식을 안 하느냐? 미국에는요, 이상한 병이 있어요. 미국 애들 중에 땅콩 알러지. 그거 알아요? 미국에는 땅콩 알러지, 견과류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대. 그리고 이 견과류 알러지를 아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그래갖고 미국에서는요, 실제로 그 밥을 무상급식으로 똑같이 안 준다는 거야. 예, 똑같이 안 주고 부모님들더러 당신의 아이에게 맞는 도시락을 해서 오라고 싸주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그 미국의 애들은 내가 워싱턴에 초등학교 가봤잖아.
밥을 우리는 똑같이 12시에 먹잖아. 똑같이 안 먹어. 식당이 작으니까 돌아가면서 먹어. 그러면 대신에 뭐 하는 줄 알아? 수업 시간에 간식 먹어. 수업 시간에 애들이 각자 싸온 간식을 꺼내놓고 먹으면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중간에 뭘 먹여야 된다. 그래서 수업 중간에 간식 먹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간식을 먹고 밥을 따로 먹고, 그리고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예. 굉장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국에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기본적인 양육비가 주어지는 거야. 부모의 소득이 없어도. 그리고 영국 같은 데는 당연히 이제 공짜고, 영국 당연히 고등학교까지 다 공짜로 주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없어. 미국도 가령 애들한테 도시락을 싸우라고 했잖아. 그런데 애들 중에 가령 부모님한테 사정이 있어갖고 도시락을 못 사준 애들이 있을 거야. 에이고, 어떡해.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예. 방금 저기였어요. 파일 넘어가느라고. 애들이 도시락을 못 사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따로 밥을 준비해. 그러니까 샌드위치 같은 거. 그런데 그 샌드위치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나와서 감시하고, 교육당국에서 나와서 막 감시하는 거야. 여기 혹시 땅콩 알러지가 있는 애들에게, 위험한 물질을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니까. 부모들한테 돈을 다 주고 도시락을 싸서 보내라. 당신네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맞는 도시락을 싸서 보내라. 그런데 도시락이 없는 아이들한테 그 학교에서 지급하는 음식이 위험하지 않은가를 와서 감시하더라니까. 기가 막히죠? 그게 우리나라와 다른 OECD의 차이점이야. 우리나라의 지금 1인당 GDP는,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얼마? 2만 달러가 넘잖아요. 지금 3만 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2만 8천? 우리나라 GDP, 1인당 GDP가 2만 8천인데, 그러면 선진국 상위야. 1인당 GDP 순서로 따지면 11등 정도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 1인당 GDP 2만 8천 달러의 의미가 뭐냐? 박근혜가 막 3만 달러 간다고 막 뻥을 까고 있는데, 1인당 GDP 3만 불의 의미가 뭐냐? 이게 또 중요하죠? 예. 가령 우리가 1인당 GDP, 현재는 2만 8천이니까, 현재 2만 8천 불이 우리 1인당 국민들의 GDP야. 그러면 이 돈은, 가령 이제 이게 지금 환율이 한 1150원 되나? 1150원으로 잡을게요. 1150원으로 1달러를 계산하면 3220만원? 예. 이 3220만원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이란 얘기야. 아이고, 나는 연봉이 3500인데, 내가 평균 이상이구만. 그게 아니라, 님이 싱글이면 평균 이상인데, 결혼을 했어. 그러면 님의 소득은 얼마의 평균이냐? 연봉 6440만원을 받아야 평균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애를 하나 낳았어. 그래서, 그러면 얼마가 돼? 9660만원을 벌어야 평균 소득이야. 어머, 그런데, 요즘에 애들이 그냥 나왔다 하면 보통 세트로 나오잖아. 쌍둥이를 낳았네? 어머, 그러면 1억 2880만원을 받아야 평균이야. 그런데 요즘은 막 또 이 쌍둥이 세트가 뭐 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만세처럼 3둥이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1억 6100만원을 벌어야 여러분이 평균 소득이란 얘기야. 1인당 GDP 2만 8천 불의 의미예요. 1인당 GDP 2만 8천 불의 의미야. 그럼 저 돈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이 5인 가족이면 1억 6100만 원이 연소득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저거에 3분의 1도 안 되잖아. 솔직히 지금 만약에 연봉 4, 5천만 돼도 부자인 척하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누구만 돼도 연봉 4, 5천만 돼도 자기 부자인 줄 알고 다니잖아. 그죠? 예. 자, 무슨 얘기냐. 그래서 지금이 출산율이 낮다는 얘기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출산율이 바닥인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러면 우리나라가 저렇게 돈을 받은 적 있냐? 없어.
역사상 우리가 5인 가족에 1억 6천을 노동자가 월급으로 받은 적은 없어. 다만 노무현 때 7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거야. 노무현 정부 때 한 7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때는 달러가 1달러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했어. 900원에서 1,000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7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만약에 4인 가족의 가정이면 그리고 1,00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2만 달러가 됐을 거야. 그러면 2만 달러면 2천만 원이고 4인 가족이면 8천만 원 정도를 평균 소득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지. 그치?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한 7천만 원 정도가 대기업 노동자가 받는 돈이었고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이 4, 5천을 받았지. 연봉 4, 5천 정도를 중소기업이 받았어.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들었으면서 7천만 원짜리 노동자는 대부분이 잘리거나 줄어들었고 4, 5천 받던 사람들이 3, 4천으로 떨어진 거야. 3, 4천으로 떨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월급이 임금이 확 줄어든 거야. 그러면 그렇게 줄어든 부분은 어디로 갔어? 원래 노동자 한 명당 1,000만 원씩을 재벌이 먹었는데 연봉이 확 줄어들면서 그 나머지 차익을 전부 재벌이 다 가져간 거야. 자, 망치 부인의 방송이 별별 랭킹에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몇 관왕이야? 4관왕이에요? 4관왕이야 벌써? 뭔데? 추천. 아까 추천은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다 써봐. 추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쫓겨난 아까 거친도 있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는 방송 거친 시청자 웃음도 있었어? 예. 자, 좌우지간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망치부인 방송에서 헛소리를 하다가 강퇴를 당했는데 강퇴를 당하고 나서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아프리카에 신고를 해서 망치부인의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로 등극시켜주신 앙심을 품은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쫓겨나 주시고 쫓겨난 뒤에 반드시 신고를 의무화해서 망치부인이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타임에 자 추천 현재 3,000명이 보고 있는데 아까 3,200명까지 봤어. 그런데 지금 추천이 2,400. 아까 최고 시청자가 한 3,200이었는데 지금 2,400. 또 800이야. 또 800명이 추천 안 하고 보고 있어. 도대체 너희들의 정체가 뭐니? 너네들은 도대체 어째서 800명은 추천을 안 하고 보고 버티는 거야? 난 정말 너네들의 정체가 너무너무 궁금해. 다 댓글원이야? 아니 지금 3,200명 중에 800명이 댓글원이야? 아니 어떻게 얘네들은 추천하라는 얘기 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지 일부러 그러는 거지. 녹색 설사의 저주라라고. 내가 추천 못해서 저주가 되돌아가서 내가 녹색 설사 하니까 너 일부러 내가 녹색 설사의 저주를 할 때까지 추천 안 하고 버티는 거지. 와, 이것들 진짜. 어느 날 네가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진짜 키 크고 늘씬한 여자애가 다가오는 거야. 어머, 너 누구 아니니? 나 초등학교 때 너랑 졸업식날 인사 못해서 많이 울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네 앞에서 눈을 깜빡깜빡 할 때 네 다리에서 녹색 설사가 줄줄 흘러내리는 거지. 와, 한번 경험해봐. 지금까지 스스로 추천 안 하고 버틴 인간들에게 내리는 저주야. 어느 날 어머 나는 남잔데 여잔데 네가 이제 길을 가고 있어. 근데 멀리서 꼭 이상형 같이 생긴 남자가 다가오는 거야. 그러더니 계속 다가와. 웃으면서 다가와. 점점 가까이 와. 그러면서 너한테 말 거는 거야. 너 누구 아니니? 나 초등학교 때 너랑 헤어지면서 아무 인사 못한 거, 네 전화번호 몰랐던 거 너무 후회가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너 보고 싶었어. 라고 너의 어깨에 손을 얹는 순간 다리에서 줄줄 녹색 설사가 와! 나는 이미 약혼자가 있지롱. 혹은 애인 있지롱. 그래. 너가 이제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 그래서 여자친구의 아버지랑 같이 거실에 딱 앉아있는 거야.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그래 자네는 뭐 직업이 뭔가라고 물어본 순간 여자친구네 거실에 있는 소파를 흥건하게 너의 녹색 설사가 적셔 들어가면서 너는 끝나는 거지. 나는 여잔데 애인도 있고. 그래서 너가 이제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만나러 가는 거야. 시어머니 앞에 서가지고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라고 묻는 순간 네가 시어머니 앞에서 네가 곱게 차려입고 간 연분홍 드레스에 그냥 연분홍 원피스에 녹색 설사가 그냥 쫙. 그게 이런 저주를 받기 전에 빨리 추천을 하란 말이야. 나는 곧 결혼하지롱. 그래. 결혼식 날이야. 결혼식 날이야.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 옆에서 너는 뿌직뿌직뿌직 녹색 설사를 뿜어내기 시작했고 그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킁킁킁킁킁. 그러니까 빨리 추천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욕을 먹을 때까지 추천 안 하고 버티는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뭔지 난 지금까지도 궁금하다. 난 이미 결혼하고 애도 낳지롱. 그래. 아이의 첫 번째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러 간 날이야. 아이의 첫인상이지. 아이의 선생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날? 선생님이, 어머님, 어머 아버님, 그때 그냥 줄줄줄줄 녹색 설사가. 그러니까 빨리 추천하라고. 학부모 회의, 혹은 뭐, 동네 아줌마들, 뭐, 사장님. 잠깐만. 산책님 오셨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지. 추천하러 지금 로그인 하셨군요. 예. 반상회 가든가, 예. 아니면 동창회. 그래서 옛날에 여고 시절 그 잘 나가던 지지배들, 걔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동창회를 나갔어. 동창회를 나갔는데, 뭐 다 별거 아니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나를 우러러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네 다리에서 줄줄줄줄 녹색 설사가 흐를지어다. 이제 그만하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국정교과서를 왜 박근혜는 이렇게 내질렀나? 왜 싸지르고 해외여행을 갔느냐? 그 이유는 아까 그런 기타 등등. 이명박을 찍을 때요. 국민들이 어떤 걸 요구했냐면 노무현 때 돈 있는 사람이 너무 잘 살았어. 뭐 벤처기업 한다 그러면서 맨날 룸사롱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골프채 제일 잘 팔릴 때가 노무현 때야. 그랬지. 그러면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희쭈그렸던 동창 새끼들이 주식해갖고 떼부자 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소시민들이 화가 난 거야. 노무현 이 새끼는 정치를 못해가지고, 있는 놈들은 더 부자가 되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못 산다. 그러면서, 누구를 찍어준 거야? 잠깐만요. 딸. 저런. 밥은? 그래. 그럼 끝날 때쯤 연락해. 들어가. 예. 자. 뭘 또 급 부드러워져. 고1이야, 고1. 건들면 톡하고 터질 듯한 사춘기 몰라?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엄마 부르면 냉큼 달려가야 돼. 딸, 뭐? 나 식염수. 그 뚜껑 딱 까가지고, 이 비닐캡을 벗기는 게 어려워. 비닐캡 빨리 벗겨가지고, 뚜껑을 딱 일단 열어서 줘야 돼. 뚜껑 닫힌 대로 놓으면 우리 딸이 싸늘해진단 말이야. 이거 뚜껑 열면서 손 더러워지는데, 내가, 애가 둘만 더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한 사람. 있는 게 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게 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사는데, 내가 진짜. 자, 아까 무슨 얘기하다 말았냐? 국정교과서의 문제? 돌아가서. 이 국정교과서의 문제. 국정교과서를 박근혜가 왜 싸질렀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내용들. 노무현 때 일반 서민들이 노무현한테 쌍욕을 하면서 이명박을 찍었어. 이명박이 다이나믹 코리아. 온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명박 찍어줬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노무현 때 자영업자들이 나 죽겠다 그랬어. 근데 이명박 때는 아무도 죽겠다는 말 안 하는 거야. 다 죽었어. 노무현 때 자영업자들이 막 솥단지 들고 나와서 데모하고 막 이러면서 경제를 살리라고 죽겠다 그랬는데 이명박 때는 조용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명박 사기꾼이라고. 이명박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다. 지 혼자서 다 해먹고
다 해먹고 튀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를 팔 때 어떻게 팔았느냐? 박근혜 아버지가 정치인, 대통령이 돼서 온 국민이 먹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가 뭐랬어? 그러니까 제가 한다니까요? 아니, 문재인이, 아니, 어떻게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요! 그래서 들이대는 거야. 그래서 지가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하고 있잖아. 그때 문재인이가 순진했던 거야. 그걸 믿었어. 야, 그걸 끝까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못한다고. 좌우지간 문재인은 상식적으로 다가간 거야. 옛날에 이제 2008년에 손석희 선생님 손석희 100분 토론에 시청자 전화 참여를 받았어. 그때 이제 이 광우병 이 위험물질, 광우병 위험물질이 700도씨의 고온으로 태워도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어. 근데 시청자가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그거 뭐 광우병 별거 아니고, 그거 삶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외치자 손석희 진행자가 말을 잃었어. 네? 그러자 다음날 손석희를 입 다물게 한 시청자라고. 와, 막 난리가 났었어요. 손석희의 말을 잃게 한 시청자라고. 그런 경우야, 이건. 이게 뭐 논리적이라서 뭐 반박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반박을 못하는 경우였죠. 예, 너무 당당하게 끌어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바로 그 순간. 좌우지간 박근혜와 문재인의 토론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그건 내가 한다니까요. 뭘 할 건데?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우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하경제의 활성화. 지하경제의 활성화. 우리는 모두 지하경제를 양성하겠지라고 들었어. 알고 보니까 지하경제 활성화야. 5만원짜리 현금이 나왔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데 몇십조 원이 풀렸다는데 5만원짜리 구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지하경제가 활성화된 거죠. 지하로 다 들어간 거예요. 예. 우리는 그때 지하경제를 양성한다는 얘기를 알았어. 그래갖고 그걸로 세수입을 얻겠다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지하를 더 키운 거야. 지하를 더 키워갖고 지하경제를 활성화한 거야. 대부업 광고만 그냥 주구장창. 대부업 회사가 얼마나 많이 늘었어. 쏴쏴 별거 다 늘어났어. 옛날에는 산화 걔밖에 없었어. 요즘 쏴쏴 여자는 여자 대통령 되니까 여자 미즈 어쩌고 이 시벌놈들 전부 다 사기 아니야 그거. 이 지하경제가 활성화됐다니까. 그러니까 지하경제라는 게 뭐냐, 바깥으로 개수되지 않는, 잡히지 않는 경제를 지하경제라래요. 예. 그니까 장롱 속에 들어있는 돈, 혹은 조폭들이 다루고 있는 탈세하면서 돌리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경제죠. 겉으로 드러나서 세금 자료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하경제라 그러는데, 내 말이 맞잖아. 그지? 박근혜 전에도 미즈 그런 게 있었어? 뭐 여자 안심대출 뭐 이런 거 박근혜 된 다음에 더 나온 거 아니야? 그치? 내가 그전에는 못 봤다니까? 그 박근혜 정부 전에는요, 여자만의 안심대출 이런 거 별로 없었어. 예. 이게 박근혜 된 다음에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죄 여자들더러 300만원씩 빌려 쓰라고. 300만원씩 안 빌리면 여자가 아닌 것처럼. 여자만 다 돼. 그 뉴스, 그거 선전을 볼 때마다 난 안 빌려줄래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지금? 좌우지간. 박근혜는 철저히 경제정책이 실패했어. 집값 올라간 것도 없고, 집이 매매가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그러면서 집값보다 무섭게 전세값 오부지게 올랐지, 월세 오부지게 올랐지, 월급은 오르지 않으면서 세금은 올라갔지, 범칙금 올라갔지, 그러면서 취업은 안 됐지. 취업 최대로 수십만 명의 청년이 취업을 했대. 알고 보니까 90%가 인턴이지. 박근혜의 경제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먹고 살만하다는 사람 있어요? 어느 도매시장에 가가지고, 도매시장, 그때 한참 전쟁설이 났을 때, 전쟁 날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고 물어봤대, 누가. 그때 도매시장의 상인이 전쟁 났으면 좋겠어.
전쟁 나가지고 다 같이 죽는 거야. 지금 나 혼자 죽는데 전쟁이 나면 다 같이 죽잖아. 그러고 있더래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도매시장의 상인들의 마음이야. 전쟁이 나면 두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만 전쟁 났으면 좋겠다고. 지금 나 혼자 죽는 거 억울한데 전쟁 나면 다 같이 죽지 않겠냐고. 그만큼 지금 도매시장은 가라앉아 있는 거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언론에서 걔 지랄 연병 생쇼를 했어. 도매시장 가서 블랙 프라이데이 덕점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뒤져요. 예. 우리나라 도매시장 가가지고 그래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매출 좀 쑥쑥 오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맞아 뒤지는 수가 있어요. 예. 귓방맹이를 맞고 보죠. 네. 좌우지간. 박근혜의 경제정책은 모두 실패했어.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안정화시킬 거다, 경제를 살릴 거다, 적어도 재벌들한테 카리스마 있게 돈 내놓으라 그래서 중소기업 살려주고 노동자들에게 재임금을 받게 해줄 줄 알았어. 국민들의 생각에는 옛날에 왠지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안 된 거야. 그로 인해서 돌아선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랬더니만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년에 물을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 쇼를 하는 거야. 엉뚱한 국정교과서를 던져놓고 좌우 대립을 이간질을 시켜서 싸움을 붙여놓고 그러면서 경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피해가려는 고도의 전술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언제나 박근혜 정부에게 근데 이제 이게 국정교과서가 사실 이놈들이 어제부터 국정교과서 이슈를 죽였어요. 그래서 포털에서 사라지게 하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한 거야. 검색어에도 안 올리고. 그런데 매일 아침 8시에 국정교과서가 검색어 상위권이야.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포털에서는 국정교과서 관련 이슈를 숨기려고. 왜? 지금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이 포털 길들인다고 지랄 연병이잖아. 좌편향이라는 동. 이 포털이 좌편향이라고 지랄 연병을 하면서 포털들을 괴롭혔어. 그래서 포털에서 국정교과서를 다 숨겼단 말이야. 그러나 아침 8시 검색어는 국정교과서야. 숨기려고 해도 국민들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다 모르는 애들까지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애들끼리 마을버스 타면서 야! 국정교과서가 뭐냐? 왜 저러냐?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나처럼 국정교과서가 터지기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야 국정교과서가 왜 저지랄이냐? 라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설명을 쭉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씨발 국정교과서 하면 안 되겠네 라고 다 되는 거야. 국민 50%는 아직 몰라. 그러나 알게 된 50% 중에 80% 즉 100% 중 40%는 반대하고 있는 거야. 50%는 잘 모르고 알면서 찬성하는 거 10%가 안 돼. 그럼 왜 찬성하냐고 물어보면 박근혜를 믿는다. 그게 10%야. 나머지 40%는 국정교과서 반대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면 실제로 8대2야. 국민 80%는 국정교과서 반대, 20%만 찬성이야. 그게 실제야.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47, 반대가 44래? 개뻥이지. 내가 볼 때 그거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조사한 것 같아. 여러분, 박근혜 지지율이 50%래요. 여러분 주변에 10명 중에 5명이 지지하세요? 경북 지역 빼놓고? 경북 대구 지역을 빼놓고 10명 중에 5명이 박근혜 좋아한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 대구 경북을 빼놓고. 심지어 경남에서도 박근혜 지지하는 거 40%대가 안 돼. 응. 그런데 어떻게 매번 50%라고 얘기해요? 뻥이니까. 뻥이야. 왜 뻥이냐? 주로 이 여론조사를 집전화로 해요. 근데 이 집전화가 주로 집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야? 집전화를 받는 사람들.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낮 시간에 전화 못 받아. 여론조사 못 해. 나가 일하고 돈 버느라고. 주로 집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화를 받는 거야.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받는 거지. 아무거나 꾹꾹꾹 눌러주는 거. 그러니까 그 전화 여론조사가 집전화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하루 종일 KBS나 YTN 틀어놓은 노인분들이 그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한 여론조사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 전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낮아. 응답률이 낮다는 건 뭐냐면 가령 1000명에게 물어본 답변이다 그러면서 발표를 해. 그런데 응답률이 5%다. 그 얘기는 뭐냐? 2만 통을 전화했다는 얘기야. 2만 통을 전화했는데 19,000통은 전화를 안 받고 응답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1000명만 응답한 거야. 그게 응답률 5%예요. 그 5%도 잘 모르는, 인터넷도 잘 모르시는 노인분들이 전화 받아서 유도하는 대로 답변을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특히 외국에서는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15%인가 20% 이상이 되지 않은 발표를 못하게 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론조사 회사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응답률이 5% 미만인 거를 막 발표해요. 그러면서 응답률은 중요하지 않대. 응답률이 10%가 안 되는 건 참조만 해야지 공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응답률은 중요하지 않다고 뻥을 까고 있을까요? 여론조사하는 비용이 들거든. 전화 한 통에 할 때 생각해봐. 2만 통을 전화했어. 10원씩만 해도 얼마야? 20만 원이겠지? 근데 한 50만 원 들잖아. 그거 꽤 오래 걸리고. 그러니 그 전화를 해서 매번 하나 질문할 때마다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응답률이 낮은 것도. 그래서 요즘은 500명한테 물어봐서 우리 방 3,000명 본다. 우리 방 3,000명 봐. 500명한테 물어보고 그거 여론조사라고 발표하잖아. 그럼 그 여론조사 500명도 집전화 500명이야. 어이가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로 박근혜 지지율 50%? 개뻥. 아니, 주변에 10명 중 5명이 지지하냐고. 지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노인층, 두 번째로는 응답률이 낮은 문제, 세 번째는 질문. 이 질문이 뭐냐? 박근혜가 지난주보다 더 못했냐? 뭐 그대로냐? 더 잘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똑같다. 그럼 그냥 그저 그렇다. 긍정응답 이렇게 들어가. 그저 그런데도 긍정응답이야.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도 막 대답을 했어. 그런데 뭐냐? 어떤 세 번째 질문에 가서 박근혜가 뭘 잘했느냐고 물어봐. 근데 5가지에 잘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탈락이야. 왜 박근혜 지지율이 50%가 나오냐 하면 박근혜가 잘한 부분이 다음 중 뭐냐? 다 못했는데 5가지 중에 아무거나 누르라는 거야. 그거 누르면 긍정 지지율 5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응답률도 낮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야. 박근혜한테 잘했다는 사람한테만 물어봐갖고 발표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마 여론조사 여론조사 47대 44 질문 공개하라 그래. 좌편향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는 교과서와 그런 걸 교육하지 않는 국정교과서하고 무엇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국민들이 그러면은 좌편향이고 그 주체사상 가르치는 건 안 되지. 그러면 질문 자체가 사기야. 내가 볼 때 찬성 47 반대 44 나왔다는 얘기는 질문이 거짓말이었을 거라고. 9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사교과서는 국정화보다 거민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고 지금 박근혜가 국정교과서 하려는 목적은 자신의 경제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여야 이념 대립을 부추기기 위해서 국정교과서 하려고 그런다.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물어봐봐. 누가 찬성하겠어? 쌩 거짓말로 국정교과서를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둥 좌편향 됐다는 둥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 국민이 속아서 대답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 그래서 국정교과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내가 그랬어.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하면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쑥쑥쑥쑥 커지고 있어. 한 2, 3일 만에 2배로 이제 그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이 2배로 늘어났어. 실제로. 자, 그러자 지금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했어. 내가 뭐라 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할 때 혹은 국정원에서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등장하는 팀이 있다.
누구?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하고 특히 국정원에 불리한 증거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패거리가 있다. 누구? 개표 조작. 개표가 조작돼서 당선됐다는 애들이 반드시 나타나. 어제 도대체 남원 주민 여러분, 남원 순창 주민 여러분, 그 국회의원 관리 좀 하세요. 국회의원이 제대로 그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 광주의 시민들처럼 산으로 데리고 가. 삽 들고. 그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개표 부정? 개표 부정의 증거가 나왔어? 선관위에서? 뭔데? 개표 부정 증거가 뭐야? 선관위에서 자료를 갖고 왔다는데 그래서 개표 부정 증거가 뭐냐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근혜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다고 인정했다는 얘기야 지금? 이런 연병. 이 개표 부정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박근혜 정부가 위기란 얘기예요. 개표 부정을 주장한 애들이 떴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박근혜 정부 위기라는 반증이야. 내 말이 맞지? 그지? 그동안 조용했던 새끼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개표 부정 떠들어. 개표 부정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야.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개표 부정 얘기가 나와서 떠들고 있는 거야. 그죠? 언제나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하면 개표 부정 애들이 나타나갖고 물타기를 해. 지금은 국정교과서에 집중해야 되는데 개표 부정 얘기로 물타기를 하는 거야. 개표 부정에 대한 증거 나왔어? 중앙선관위에서 박근혜를 개표 부정으로 당선시켰다라고 선언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선관위에서 나왔던 자료라는 게 뭐냐 하면 선거 사무를 볼 때 실수했던 자료들이야. 뭐 몇 시에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 시간이 잘못됐거나 도장을 제대로 찍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찍었거나. 그러나 물론 그것도 잘못이에요. 선거 사무를 잘못 본 것도 이거 중선관위장을 잘라야 될 문제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사무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선거 사무를 공정하게 못했어. 문제없이 처리하지 못했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고 선관위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선관위 중앙선관위원장들 잘려야 될 문제야. 그러나 그게 개표 부정으로 박근혜가 당선됐다는 증거는 안 돼. 내가 뭐라 했어?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에 새누리 간첩 같은 애들이 있다 그랬지. 내가 누가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야. 내가 이제까지 무수히 그런 말 했어.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 자격 없고 새누리당 간첩 같은 애들이 있다. 그 지역에 태어났으니까 2번 달고 나온 거지. 배지 달면 바로 새누리당이랑 어울려 놓은 애들 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또 나왔어. 전자개표 문제 많던데요. 자,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자개표에 문제가 많던데요. 네네네네. 예, 내가 옛날에는 무조건 잘랐는데, 자, 지금부터 입 다물고 들어. 지금 이제 이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뭐냐 하면, 하루 전에 개표 결과가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이미 그 파일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이 주장을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엑셀 파일을 보니까 저장 시점이 하루 전이더라. 19일이 투표인데 18일 날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하루 전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의 항소 이유서에 보니까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선거관리위원들이 중선관위 직원이 자기의 주장에 동의했다라고 책을 폈는데 그 책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잡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항소 이유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엑셀 파일의 형식이 뭐 어떤 특별한 이름이 있어. JX 어쩌고저쩌고인데 그 파일은 하루 전날 틀을 만든 거야. 하루 전날 그 다음 날의 개표 결과를 입력하기 위한 엑셀 파일 틀을 만들었는데 그 틀을 만드는 그 파일 형식을 몰랐다. 그래서 그게 선거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잘못 알았다. 자기가 잘못한지 모르고 떠든 거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이런 식의 그 항소유서를 썼어. 그러니까 하루 전에 엑셀 파일을 만든 게 아니라 투표 결과를 입력한 게 아니라 투표 결과를 적을 칸을 만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루 전날 투표 결과를 입력할 엑셀 파일을 만든 거지 결과를 입력해 놓은 건 아니다. 그 주장한 사람의 항소 이유서에 나와. 두 번째, 그 투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10시경부터 당선 확정이란 얘기가 나왔다. 당선 확정이란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표 부정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뭐라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10시경에 나왔다는 얘기 하기 전에 전자개표기 시스템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전자개표기라는 건 뭐냐 하면 그 구성이 이 투표용지를 이렇게 갖다 뭉태기로 놔. 그러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부분이 있어. 번호별로 다 분류를 해. 분류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분류한 내용을 정리해서 프린트로 그러니까 다 아예 숫자를 얘네가 기계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그 내용을 어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온라인으로 쏘는 부분. 여기까지를 전자개표기라고 그래. 분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분류한 걸 합산하는 부분, 합산해서 결과를 내는 부분, 그리고 이 내용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부분. 이렇게가 온전한 전자개표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개표 시스템은 어떠냐? 합산 시스템부터 무시하는 거야. 합산 시스템부터 무시하고 분류하는 부분만 사용하는 거야. 분류하는 부분만 사용을 해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뭉태기가 나와. 그럼 뭉태기를 이렇게 살펴봐. 가령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사이에 5,000원짜리가 들어있으면 보이겠죠? 그렇게 쭉 훑어봐. 그 다음에 그거를 돈 세는 기계로 세는 거야. 돈 세는 기계로 번호별로 몇 개인지를 세서 그거를 손으로 합산을 해. 그래서 그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맨 처음에 만들어진 기계는 전자개표기였어. 그런데 이 전자개표기가 오류가 많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게 중간에 기권표가 나오거나 알아볼 수 없는 표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자개표기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분류기만 쓰고 있는 거야. 분류기로 표를 구분하고 이걸 개수기, 돈 세는 기계로 세서 그것만 정리하면 투표 업무가 시간이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서 나온 게 분류기하고 개수기예요. 그래서 투표 시간이 줄어든 거야. 노무현 정부 때가 가장 빨리, 가장 최초로 투표 분류기하고 개수기를 사용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아마 한 1시쯤에 당락이 잡혔을 거야.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기계보다 이명박 정부 때 더 많은 기계를 사용한 거야. 더 많은 숫자의 분류기와 더 많은 숫자의 개수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야.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이후에 나온 선거들은 결과가 되게 빨리 나왔어. 그 다음 이게 10시경에 확정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가령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금정구나 이런 데가 문재인 지지표가 많은데 그 금정구의 투표용지를 까지도 않았는데 당선 확정이라고 나왔다. 당선 확실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오류다라는 건데 실제로 금정구는 인구가 작아요. 특히 금정구가 투표율이 낮아요. 왜 낮냐? 기본적으로 투표할 때, 이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할 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금정구 시민들이 투표율이 낮은 이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야. 그래서 거기가 항상 투표율이 낮아.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그래도 투표를 해. 50% 가까이 투표를 했다. 그런데 아직 개봉하지 않은 투표함이 있더라도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의 숫자가 지금 1번, 2번 후보의 표 차이보다 작을 때 당선 확실이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김어준도 개표 부정을 주장했다. 거짓말이에요. 김어준이 노트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개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있는데 그 노트북이 온라인 칩을 원래 빼야 된다.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칩을 빼야 되는데 지금 개표장에서 온라인 칩을 그냥 단채 달아놓은 채로 지금 개표장에서 노트북이 쓰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노트북에 온라인 칩이 들어있다면 외부에서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한 거지, 개표 부정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에 대한 자료를, 대선 선거 자료를 전부 다 폐기했다.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선거 다음날 중선관위 서버를 교체했다. 그것도 책에다 나온 얘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선관위에서 선거와 관련된 서버 따로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를 보는 서버가 따로 있는데 사무 보는 서버를 바꾼 거야. 그거를 선거 관련 증거를 조작 인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 알아듣겠어요? 우리나라는 전자개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나라는 전자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요. 투표지를 번호별로 분류하고 있고 개수기로 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알아듣는 거죠. 일부러 헛소리 하는 거죠. 예.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망치부인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겠대. 자, 그러면 강동원 의원실에서 제출해봐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다라고 인정했다는 자료를 공개해봐봐. 그거 없으면 강동원은 나는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고 봐. 그리고 영원히 어떤 자리에도 출마하지 마. 어디서 진짜. 나는 강동원이라는 국회의원을 사퇴시키고 제명해도 상관없다고 봐. 그럼 도움 안 돼, 그런 건.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3분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문재인이라면 지금의 야권 세력들을 만나서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국정교과서로 야권 사람들을 다 만나서 연대기구를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 내가 어제 분명히 했어. 그죠? 초반에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지? 분명히 했어, 내가. 근데 내가 볼 때는 문재인 선수가 내 말을 듣고 움직인 게 아니라 이미 오전부터 약속을 잡았더만. 네, 오전부터 약속을 잡아서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중에, 내가 그런 방송하고 있는 중에 심상정 대표를 만나고 무슨 천모 씨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야권의 세력들을 만나면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연대하자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이라면 문재인에게 내가 요청한다. 지금 모든 야권 세력을 국정교과서 문제로 공동 대처하는 그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문재인 대표한테 두 가지를 요구했어. 공동 연대하라. 야권 연대하라. 두 번째로는 그 집회를 만들어 달라. 두 가지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강동원의 개표 부정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저건 뭐예요? 저건 누가 지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저기 참세상님, 그 내용이요. 선관위에서 반박한 거. 예. 거봐. 선관위 자료? 나한테 악플 달면서 말이야. 선관위 자료가 나왔는데도 망치부인연이 아직도 헛소리하고 있다. 너네 다 고소할 거야. 기다려. 내가 너네 다 고소할 테니까 기다려. 예? 하여간 강동원 의원의 주장은 내가 봐도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이야. 중요한 얘기, 문재인 얘기로 넘어갔어, 이미. 자, 지금 문재인 선수가 심상정도 만나고, 천정배도 만나고, 그러면서 지금 모든 야권 세력을 모아서 국정교과서에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위해서 야권이 공조하기로 지금 동의를 얻고 있는 거야. 어제 처음 나온 뉴스는 마치 심상정이 요구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문 대표가 심상정도 만나고 천모 씨도 만나고 이랬더라고. 그 얘기는 뭐야?
문재인 대표도 그렇게 야권을 모아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야권이 전체로 다 모여야 된다. 전부 다 모여서 국정교과서에 반대,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 5시에요. 방송 끝내야 돼요. 국정교과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모든 야권이 하나로 뭉쳐야 되고, 박근혜는 내년에 좌우 대립을 위해서 이념 대립을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던졌지만, 내가 볼 때 이번 이 국정교과서를 문재인 대표가 야권 이 정치 세력을 잘 묶어내는 좋은 약으로 쓸 수 있다. 어쩌면 정말 해법이 안 보이던, 야권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야권을 하나로 뭉쳐낼 수 있는 해법이 안 보였단 말이야. 그런데 박근혜가 던진 이 똥폭탄이 어쩌면 야권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복이 될 수 있다. 예. 지금 문재인 선수 지금처럼 계속 나가야 된다. 야권의 모든 세력이 뭉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 문재인이 밉다, 뭐 천정배가 밉다 그럴 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모든 야권 세력, 특히 이 박근혜 독재 부활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지금 뭉쳐야 될 때다. 자, 지금 봅시다. 편집 중인 기사거나 삭제된 기사래요. 예. 참세상 세월호님, 지금 올려주신 기사가, 편집 중이거나 삭제됐답니다. 다시 올라오면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선수가 모든 야권을 통합해서, 반독재, 유신부활에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조직적으로 잘 해나가야 되고, 여기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학계라든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모두 뭉쳐야 돼요. 어느 정당이 좋다 싫다를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의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파들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행위를 미화하기 위해서 지금 교과서를 건드렸어. 이건 우리 국민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이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국민이 뭉쳐야 된다. 예. 자, 그게 지금 아주 대동단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이거에 거부한 새끼들은 내년에 아주 목을 쳐야 돼, 국민들이. 모든 야권이 연대해서 이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의 발목을 잡고 문재인 뒤통수 까고 이런 새끼들 있으면 진짜 국민이 묻어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어때요? 내 말이 맞아 틀려? 지금은 문재인이 제일 큰 야당의 대표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 불만이 있고 문재인한테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현재는 문재인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시점이야. 현재는. 그런데 이때 지금 문재인의 뒤통수 까고 발목 잡고 이런 새끼들이 있으면 이런 새끼들은 국민들이, 그 지역의 국민들이 나서서요 묻어버려야 돼요. 아주. 삽을 다 사야 돼 우리가.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아직까지 그 뉴스가 안 올라왔나요? 예. 문재인 대표가 올라왔어요? 잠깐만요. 주소가 이거 정확합니까? 예. 아까 그 주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올라왔다. 문재인 야권 힘 합쳐 국정화 막겠다. 야권연대 성사의 반색. 반색은 반가운 기색이란 뜻이에요. 어용학자 동원해서 교과서 만들어도 정권 바뀌면 사라질 1년짜리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4일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야권 세력이 힘을 합쳐 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을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야권연대 형사에 반색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심상정 대표, 천정배 의원과 함께 야권이 정파를 떠나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택률 제로의 교학사를 국정교과서로 돌린다고 성공할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역사학자는 없다. 지금 연대 교수, 경희대 교수, 오늘 또 다른 대학 얘기했나요? 연대랑 경희대 사학과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전원 거부하기로 발표가 났어요. 서울대, 고대 뭐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정교과서로 돌린다고 성공할 수 없다.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역사학자는 없다. 설령 어용학자를 동원해서 만든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1년짜리다. 1년짜리 교과서를 위해 이념을 분리하려는 참으로 나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자학사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우리 근현대사가 친일 세력과 독재 세력에겐 자학의 역사로 보이겠지만 국민들에겐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고 쟁취한 승리의 역사였다고 반박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 역사관, 독재자 역사가 올바르다고 가르칠 수 없다. 친일과 독재가 올바른 역사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1200차를 맞이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추진한 교학사 교과서는 위안부 사진을 놓고 위안부가 따라다닌 경우라고 아베와 같은 시각으로 역사를 왜곡 기술했다며 오늘 할머니들의 분노에는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 야권 연대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됐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야권 힘을 합쳐서 국정교과서를 막아내고 이건 단지 국정교과서가 아니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독재 부활을 막는 그 관문이에요. 반드시 이 성문을 지켜야 됩니다. 온 국민이 다시 똘똘 뭉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지난달부터 계속 미사일 지랄 쇼를 벌였잖아. 근데 이번에 막 중국에서 최고위급이 갔어. 그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잘난 척 하면서 이렇게 열병식 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사일은 안 쏘기로 한 거야. 미사일은 안 쏘기로 해서, 야, 역시 박근혜가 박근혜가 중국에 공을 들여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억제했다고 또 막 똥꼬를 빨았는 모양이야. 그런데 중국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북한이 핵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제 막 박근혜가 대중국 외교를 잘해서 북한을 통제할 수 있었다라고 막 자랑을 했나봐. 근데 이제 중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핵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북핵을 인정하는 반응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 방송은 10,000개까지는 못 본 척 하는 게 리액션입니다. 예. 우리 방송은 10,000개까지는 못 본 척 하는 게 리액션이고요. 10,000개를 쐈을 때 확실한 리액션, 블랙 겁니다. 예. 그리고 리액션을 요구하면 따라서 블랙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북한이 핵을 갖는 게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야.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박근혜가 중국의 외교를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면 왜 북한에서 AIIB 돈 써놓고 당했다 라기보다 지금 중국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박근혜가 미국 갔잖아. 박근혜가 미국 가 있으니까 미국 간 박근혜한테 사인 보내는 거야. 너 지금 한미일 동맹 강화해서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나는 북한 편 들 거다.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근혜가 미국을 갔는데 오바마하고의 만나는 건 16일인가 그래. 근데 일찍 갔어. 뭐 하겠어요? 미국의 공화당 관련 애들 만나겠지. 만나가지고 이제 중국과의 전쟁에 대해서 막 지금 미국의 공화당은 중국을 적으로 봐. 그리고 미국 공화당 일부에서는 북한을 침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가 미국 가갖고 공화당 쪽 사람들 만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사인을 보낸 거야. 말 조심하라고 너. 자, 어쨌거나 나머지 이야기는 또 내일 하기로 하고요. 예, 내일 하기로 하고 자, 조금 아까 올라온 뉴스 중요한 뉴스입니까? 뉴욕타임즈 그리고 영국의 BBC 박 대통령 국정교과서화의 비판적 보도. 역시 세계인들이 보는 신문다워요. 아우 쪽팔려. 야당 등의 역사 쿠데타 주장 전하기도 방미 박 대통령에게도 부담.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BBC 등 서방 유력 언론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속보로 전하며 선진국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정화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의 오피니언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뉴욕타임즈 보도는 여기서 오피니언층이 누구냐? 우리 또 좀 무지한 박근혜 지지자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미국의
여론 주도층, 여론 형성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오피니언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왜냐하면 옛날에 2008년에 그 뉴욕타임즈 얘기하니까 듣보잡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한미 정상회담 참석자 방미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번역 전문 매체 뉴스프로에 따르면 뉴욕타임즈는 12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수년 동안 보수측 비평가들은 좌편향 저자들이 현 역사교과서와 학생들의 정신을 자신들의 사상적 편견으로 오염시켰다고 비난해왔다면서 이들은 특히 이 교과서들이 북한에 대해 그리고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1979년까지 고문과 계엄령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를 포함한 한국의 과거 군사 독재자들에 대해 서술한 방식이 특히 불만이었다고 전했다. 예. 개망신이죠.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이 고문과 계엄령으로 권력을 유지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라고 표현을 한 거야. 뉴욕타임즈는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지역교육계 지도자들을 포함해 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들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은 북한과 유사한 교과서 제도를 만들어내 전 세계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제1야당은 정부가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당은 국정교과서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 박 대통령 비판자들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집필해 자신의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시키고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는 데 이를 이용했던 박 대통령 아버지의 독재와 유사하다고 말했다면서 비판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데 그리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진두지휘하기 전 일본 제국군대의 장교로 복무한 바 있는 그녀의 아버지를 포함 오랜 보수 특권 측의 행적을 은폐하는데 새 교과서를 사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너무 정확하죠. 예. 뉴욕타임즈는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에 붙이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제 따른 역사교육의 쿠데타를 꾀하고 있다. 이것은 친일협력과 과거 독재를 지지하는 자들이 지난 10년에 걸쳐 준비해온 역사 쿠데타라는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는 그러면서 최근 민족문제연구소는 대통령이 속한 당의 대표인 김무성의 부친이 부유한 사업가로서 과거 한국인들에게 2차 대전 일본 군대가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기부를 촉구했던 친일 협력자였음을 보여준다는 서류를 폭로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BBC도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교과서를 통제하겠다는 논란 많은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 움직임은 야당과 학계에서 맹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보도했다. BBC는 물론 여기서 BBC가 뭐냐 또 BBC가 듣보잡이라고 얘기하는 또 이 그 무지한 박근혜 지지자들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BBC는 이 영국의 국영방송이죠. 예. BBC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불릴 새 교과서는 정부가 지목한 역사교사들과 역사학자들에 의해 집필될 것이라며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에 반대해왔다고 전했다. 학생단체 또한 코리아타임즈에 그러한 역사교과서는 정부가 역사의 해석과 교육을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토요일 집회를 열었다며 BBC는 학생들의 반대 집회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도 국정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등 세계 언론의 관심이 한국의 뜬금없는 국정교과서 소식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부끄럽죠? 예. 일본은 박근혜 국정교과서 이야기를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일본의 아베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준비했는 모양이에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예. 왜 이렇게 반복적인 얘기를 하느냐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방송을 날마다 들으시는 분은 3분의 1이 안 돼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3분의 2야.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국정교과서를 왜 그들은 요구하나? 국정교과서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이 개표부정 주장이 왜 지금 떠올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뭘 목적으로 하냐? 이런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오늘 내용이 반복돼서 좀 짜증이 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준비하던 그 미국 시청자들 그쪽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미국 LA에서는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를 하기로 했답니다. 예. 미국의 LA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제외 LA 한인들이 집회를 하기로 했대요.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 비판 집회. 그리고 지금 해외에 거주하는 제외 한인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제외 한인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3,000명이 넘었답니다. 예. 제외 한인들이 그 한국의 국정교과서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는데 17개 나라에서 약 3,000명이 서명을 했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아직까지 토요일날 집회한다는 얘기가 없죠. 집회 신청을 못하나? 자, 좌우지간 망치 부이는 토요일날 시내로 나갈 거야. 망치 부이는 토요일날 시내로 나갈 테니까 만약에 토요일 집회를 못 잡으면 내가 국회로 쳐들어갈까 생각 중이야. 야권이 야당에서 준비해서 이 토요일날 집회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정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정 안 되면 망치부인방 시청자끼리라도 그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길거리 수다방을 한번 합시다.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볼만 하셨나요? 예. 볼만 하셨다라면 다행이고요. 예. 별로였다라면 죄송하고요.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왜 교과서 문제에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나이 내일 모레가 50인 망치 부인이 지금 아직까지도 교과서 문제로 나는 지금 내 나이 47세에 국정 역사 교과서에 반대한다는 방송을 하게 될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어요. 예. 노무현 때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 이명박 때 다 죽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못 살겠다 그러더니 이명박 때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나빠졌고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명박 때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어요. 어떤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예. 점점 나빠지고 있는 이 현실. 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 믿었어요. 예. 설마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으로 나올까 상상도 못했던 거죠. 예. 얼마 전에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손석희 앵커의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순 거짓말하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명박 요정설이 있어요. 이명박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운 요정이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을 이은 또 하나의 요정인 듯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민주화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정부 이전에 사라졌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던 이 민주화 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요정인 것 같아요. 그 이승환 씨의 말을 듣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승환 씨더러 추천을 하고 보라고 막 그러시는데, 사실 그 말은 제가 맨 처음에 한 말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불의 앞에 침묵하는 자는, 불의 앞에 중립이란 이름으로 침묵하는 자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게 아마 톨스토이의 말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망치불방에서는 늘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망치불방에서는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그건 강자 편인 거다.
강자 편을 드는 비겁함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그건 가해자의 범죄를 돕는 공범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방송 시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되길 바라는 그런 국민들이 우리 방 시청자로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정말로 성공이 보장된, 가기 쉬운, 평탄한, 갈만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될 길이라서 간다. 이게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들의 모토가 된 듯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는 한 사람이 꾸기엔 너무나 벅찬 꿈입니다. 그러나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되겠냐? 박근혜가 물러서겠냐?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답니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에 의해서 짓밟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됩시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실업으로 죽거나 아이들이 더 이상 출산을 안 해서 우리 늙어서 가난해서 죽거나 어차피 죽을 거예요. 죽는 건 분명하니 우리가 죽기 전에 멋있게 싸우다 죽읍시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시내에서 만나요. 집회를 누가 준비를 해주면 다행이고 준비를 안 해주면 우리끼리라도 그 길거리 수다방이라도 합시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 일일이 불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래도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초콜릿으로 강제 추천을 받고요. 여러분의 스티커로 순위를 올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망치부인의 어마어마한 소송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286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그 협박받기 전에 추천했어야지. 800명 이제 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팟빵에서 망치부인한테 악플 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싸우지 마세요. 댓글을 해주면 더 지랄 연병을 떠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댓글을 따로 다시면 됩니다. 댓글 달지 마시고 좋은 댓글을 그냥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애들이랑 수준 낮은 애들이랑 말싸움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다 고소할 거니까 고소자료에 여러분 캡처되면 좀 그렇잖아.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 내일 낮 2시 할게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공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